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셔서 오늘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감염병이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한 명칭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고 그 다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명칭 정리가 끝난 거죠. 네, 신종 감염병 초기에는 통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명칭이 통일되게 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WHO의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뜻의 코비드19이거나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의 그 사스코비2 감염증이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름에 특정 지명이 들어가면요, 차별이라든지 또 혐오감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비드-19 혹은 코로나19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지금 일단은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거쳐만 간 곳이라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미리 말하면 확진자가 거쳐간 자리만 가도 감염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확진자의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통상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나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어 환자의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후 오염된 손이 난간이나 손잡이 등을 오염시켰을 경우에 이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소독과 방역을 통해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그래서 이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소독이 끝나면 뭐 안심은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확진자와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계셨던 분들이 좀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확진자와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네. 이제 동선을 공유하신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그런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네. 되도록이면은 이제 14일간 동선을 좀 제한하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을 땐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선이 만약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쳤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움직이지 마시고 네, 되도록이면 동선을 단순화하시는 그렇죠.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소독을 하고 나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소독을 하고 나면 네. 그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소독이 잘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네네.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실외가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외부에서 환기가 잘 되는 외부 공간이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되는 걸로 좀 예측 혹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문가들마다 사실 의견이 다른데요. 뭐 각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확산을 하고 그런 속도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곤란하지만 아마 뭐 향후 5월 이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여름이 지나면은 뭐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 네. 지금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해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중동에서 메르스 같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감염증이 뭐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5월까지, 여름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더 갈지 혹은 그대로 끝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바이러스 감염력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스,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이 코로나19 감염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염력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R0 값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R0 값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R0 값은 사스의 경우에 한 3 정도 되고요. 3, 4 정도 되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뭐 0.6, 이제 병원 내 원내 전파에는 뭐 한 4 정도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한 1.4에서 2.5 정도로 이제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를 고려하면은 이제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사스보다는 약간 낮고, 뭐 메르스보다는 약간 높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WHO에서 발표했던 그 수치는 이제 중국에서 집계 방법을 최근 들어 이제 바꾼 거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환자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이제 네네. 확진자, 그러니까 검사로 해서 확진자 플러스 확진자와 그다음에 임상 증상으로 이제 진단한 것이 이제 합쳐진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증가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R0 값이 한 3 이상 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게요. 네. 사실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더라도 예전에 사스 메르스 있었듯이 앞으로 또 이런 신종 바이러스 안 생기겠느냐, 그 걱정도 되거든요.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신종 감염병, 신종 바이러스 질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중에 많은 경우가 동물과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동물에서는 질환을 일으키지 않거나 아니면 가벼운 질환을 일으키는데 네. 사람에게서는 이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경우가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한 87% 정도, 사스와는 한 79% 정도, 메르스와는 한 52.5% 정도 유사한 것이 보고되어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박쥐에서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쥐에서 바로 왔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사람에게 잘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숙주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아직 없고요. 이제 추후에 알려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박쥐를 먹어서 옮겨왔느니 뭐 그런 얘기가 도는군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네, 추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연구를 밝혀지겠죠. 통해서 네. 알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렸기 때문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긴장을 잔뜩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폐렴이라기보다는 감기 몸살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초기 증상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가래 또는 호흡곤란 등 같은 호흡기 증상입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시작되기 전 상태의 환자에서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독감과 일반 감기와는 증상만 가지고는 감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어렵다면 어떤 증상이 있어야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겁니까? 지난 16일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9번 환자의 발생을 시작으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선별진료소로 이제 몰려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 과정에서 실제 확진자와 이제 동선이 겹치거나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감염된 환자분들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서 단순 우려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는 이제 지양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2주까지 동선을 최소화하여 지내시고 한 2, 3일 지나서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상을 자각하기 전 그렇죠. 단계에서. 네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도 사실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잠복기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잠복기를 네. 뭐 2에서 한 14일 정도 굉장히 넓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네네. 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잠복기가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28번째 확진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왜 감기도 건강한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듯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서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심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까지 네, 다양한 스펙트럼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뭐 건강한 젊은 아니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엔 뭐 굉장히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도 사실은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면 괜찮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건강한 성인이 가볍게 지나가지는 않지만, 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증상인 분들은 잠복기에 있어도 무증상이면 괜찮은 겁니까? 치료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염의 가능성이라든지 좀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기 전에의 감염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진단하기도 어렵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밀접 접촉자들을 네. 자가격리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들 치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뭐 백신 치료제 열심히 개발 중인데 빠른 시간에 나오진 않을 그렇죠. 것으로 지금 네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로 그러면 증상들을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급성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에 대증적 치료, 그러니까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쓴다든지, 뭐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제를 쓴다든지 이런 대증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뭐 증상이 심하거나 할 땐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HIV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그런 뭐 임상적인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물론 지금 완전히 다 증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런 종류의 약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예방하려면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물론 이제 일부 도시 제외하고는 조금 더 낮은 편이고 하여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상생활을 하거나 굉장히 뭐 야외 인구 밀도가 낮은 그런 야외에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뭐 있거나 뭐 이럴 때 마스크를 뭐 실시간 착용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그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이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또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야 되는 이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그런 뭐 택시 기사분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배 기사님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쓰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써야 할 마스크 종류도 좀 여쭤볼까요? 황사 마스크 사실 고가고 요즘에는 너무나 구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써야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일상에서 보통 많이 쓰는 뭐 일회용 덴탈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KF80 정도로 충분하고요. 네. 뭐 N95 마스크라든지 이런 네네. 마스크는 이제 환자를 보는 의료진용이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나 어떻게 보면은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제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지수가 너무 높은 마스크는 이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렇죠. 오래 착용할 수 없어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재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재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괜찮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물자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사용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다만 굉장히 고가의 그런 비싼 훌륭한 성능이 훌륭한 그런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뭐 KF80이라든지 일회용 덴탈 마스크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듯하고요.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그 마스크를 쓰는 그 면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재사용해서 오염돼서 다시 쓰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온용 마스크를 뭐 빨았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 마스크를 빨아서 사용하는 건 별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네, 차라리 일회용을 그냥 네, 재사용하더라도 쓰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정리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가 되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떠한 그런 공포심에 의한 패닉한 그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런 조절되지 않는 공포심이나 그런 행동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기침 예절,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가지 않기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해주신 권고사항 잘 지키면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무사히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특집 마련했습니다. 자, 감염내과 전문의 신소연 교수와 현대의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방향을 좀 틀어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민정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가 한방과 접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등이 현재 창고라는 전염병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만 한 글자로 줄여서 표현할 때는 공유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네. 바로 역이라는 한자입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곧잘 등장했었던 역병이 바로 이 역을 말하는 것으로 설문해자에는 역을 백성이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렇군요. 역병.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전염병, 역병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사실 예전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위생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역병이 돌면 마을을 격리하고 하염없이 그 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역병은 과거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전염병 역사를 보면 백제 온주왕 4년에 역병이 돌았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고요. 이후 신라와 통일신라 말까지 모두 30일의 역병의 유행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에는 이질과 학질, 임질, 소아 완두창, 광견병, 급성 편도선염, 디프테리아 등의 역병이 20여회 발병했으며 조선시대인 15세기 대표적인 전염병 유행은 황해도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한 내척수막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서 잡지 못한 역병도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또 홍역이 아닐까 싶은데 홍역은 언제 유행을 했습니까? 네, 18세기에는 천연두를 포함해서 홍역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정조 때 홍역이 천연두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약용의 마과해통이 그런 치료법들을 정리했던 책이고
실제로 그 치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기록이 정약용의 글에 나옵니다. 예전에도 이런 병은 별로 큰 돈이 되지 않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양방에서 못하는 치료를 해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약용 본인도 이연길의 홍역 치료로 살아난 사람이었고 마과해통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역병과 이번 코로나19가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치료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치료하는,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현재는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에 있어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례로 보면 이번 바이러스 치료의 관건은 면역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에 노출되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면역력도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41명 가운데 15%가 입원 후 하루 만에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는데요. 네. 뇌에서 면역 신호를 전달하는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 침입 시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정상세포들까지 공격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그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면역력이 강한 젊은 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아무리 우리 몸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 한의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약이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말이 많은데 이 말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해 면역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한약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소멸시킨다고 알려진 한약은 상당히 많은데요. 한약에서는 항진균제만큼이나 항바이러스제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인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계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이러스학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어 복제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면역학자들은 바이러스 침투 후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관련 상황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 후베이성 종합병원에서는 한약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창궐했을 당시에도 중국은 한의학 병행 치료를 했었는데요. 사스 당시 중국 병원 의료진 중에 한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전염이 전무했었고 한약을 미복용한 의료진 중 64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WHO 세계보건기구는 사스 발병 당시 치료율을 바탕으로 한의 치료가 사스 감염 억제 및 임상 증상의 개선, 폐 염증 감소, 산소 포화도 개선, 면역 기능 활성화,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분석해서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스와 메르스 때도 병행이 됐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WHO 사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사스 발병 건수는 8,422일이고요. 그 중에서 919명이 사망하고 사망률은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5,327例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349명이 사망했는데 사망률이 6.6%로 전체 사망률보다 낮았으며 특히 광둥 지역은 사망률이 3.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의학의 공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는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중의학으로 같이 치료를 하여 단기간에 안정을 찾은 반면에 베이징이나 다른 지역은 발병 초기 중의학 개입을 차단하고 사태가 악화된 다음에 중의학 치료를 허용해서 광둥 지역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군요. 광둥 지역은 한의학을 병행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는데 베이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지금 중의학 개입을 차단했다고 하셨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네, 베이징에서는 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의학 전문가들이 광둥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중의 치료를 권하지만 시위 생국에서 금지하다가 베이징에서 감염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중의학 참여를 허가하고 중소의 결합 치료를 진행한 이후에 베이징 샤오탕산 병원에서는 680명 사스 환자 중 8명만 사망해서 1.18%의 사망률을 기록하였고 베이징의 통샤오링 교수는 새로 발병한 16례를 중의 중약만으로 다 완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2003년이었어요. 네. 사스가 창궐했을 당시가. 그때 이제 중의 치료 효과를 확실히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도 지금 중의 치료 권하고 있습니까? 네, 사스를 극복한 후 중국 정부는 중의학의 조기 참여가 봉쇄돼서 사스를 초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광동성 약품감독관 관리국은 문건을 통해 광동성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지정병원 30개소 중에 중약제제 투해 거원 과립을 임상에 사용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지정 병원이 해당 약품의 조제 및 사용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을 테니 사용해라라고 얘기한 게 투에 거운 과립. 이건 약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광저우 제8인민병원 중의학과 탄싱화 교수의 경험방으로 연교, 산자고, 금은화, 황금, 대청엽 등 16개 약제로 구성돼서 소풍, 투표, 청열, 해독, 이끼 양음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임상 효과를 확인한 거네요. 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처방한 결과 기침, 인후통, 전신 무력감 등 주요 증상의 소실률이 각각 50%, 52.4%, 69.6%에 달했으며 중증으로 발전한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미 코로나19의 한약을 이용한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에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로 지금 권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화중각이대 동제병원은 호북성 맞춤 치료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중의학 진료 방향과 예방 방안을 구분해서 수록한 이번 중의학 진료 방안은 코로나19를 초기 발전기 회복기로 구분하고 추천 중성약 및 처방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의학 예방 방안으로 추천 처방과 함께 뜸이나 식이요법 등 면역력 증가를 위한 방법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올까라는 의문도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드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환자가 갑자기 발생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네. 충분한 어떤 의료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처음에 대응을 할 때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중의학 치료가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서 나온 그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 중국 그 발병한 환자들 가운데 몇 프로가 지금 이런 중의학 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지는 아직 통계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스 때처럼 다 정리가 된 다음에 WHO나 다른 데서 보고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치료에 있어서 뭐 한방, 양방, 영역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네. 우리가 고려 대상이 돼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 한의학 치료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한방 치료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힘을 길러주는 것.
다시 말하면 면역을 길러주는 방향으로도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도 그다음에 그 몸 자체를 회복하고 그 병원균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과정 가운데 우리 몸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한약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면역력, 즉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몸의 그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예방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한약 자체가 치료제로서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이러스 학자들도 한약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복제 기전을 막는다든지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향으로도 한약 치료 제제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쓰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국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를 아무도 몰라요. 이게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임상에 실제로 쓰이려면 그것에 대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했고 얘가 신종 새롭게 나타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약이 지금 더 효과적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의사분들도 만나시면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그럼 국내에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중국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중의학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한국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중의학은 전염병 관리 체계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양방으로 대책이 없는 사스에 중의학으로 치료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중의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고 후유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염병 관리법 체계 자체를 아예 바꾸어서 중의학을 전염병 관리 체계에 집어넣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손을 씻기 등 개인 위생과 함께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되고요. 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을 드시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분 넘게 운동을 하시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고 하루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민정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